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105기 총 19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6월 15일날 선고가 됐고요. 조사는 6월 23일에서 24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제1회 채권자 집회는 9월 11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한가 사건이 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재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아무런 재산이 없죠. 그리고 이제 2011년인가 과거에 한번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친 상속 관련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못해서 이번에는 이제 모친 상속 관련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못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13억인가 면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때 빠진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이 들었지만, 그럼 이제 제도위 파산이잖아요. 근데 일단 판사님은 이제 선고를 했으니까, 제가 살펴봤더니, 최근 2015년인가 18년, 17년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단순 승인을 한 것 같아요. 재산이 좀 있으셨는지, 단순 승인을 하면서 부동산에 문화재가 들어 있어서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뭔가 분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부 형제들은 거액의 빚을 지고 채무자와 여동생은 3,700배니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원래 이제 n분의 1로 상속을 하는데, 채무자 오빠들은 빚이 1, 2억 2, 3억씩 생기고 채무자는 3,700만원을 패소했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죠.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근데 같이 계시는 김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김 변호사님하고 이제 의견 교환을 해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냥 상속 한정 승인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상속 포기하고 단순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 간의 모종의 이제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산 은닉적인 요소가 있으면 면책 불허가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이제 김 변호사님 의견인데,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은닉형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 승인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부동산에서 문화재가 발견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니 그 동네 아닌가? 여기 강원도 어디겠습니까? 강원도 춘천입니다. 이 춘천 쪽에 요즘 문화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속 과정을 정밀 분석해서 문서와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뭔가 돈을 먹고 튄 사람이 나오겠죠. 빚 바가지 쓴 사람이 억울하면 면책이고, 책임이 있으면 배우자 재산을 환가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재산은 이제 아파트인데요. 한 12년 전에 구입한 거고, 그 전에도 배우자 명의로 빌라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갈아타서, 고유 재산이면 확실하지만 이 채무자의 어떤 기여도는 있죠. 50년 이상 살아왔으니까요. 결혼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채무자의 어떤 배우자 재산에 대한 어떤 기여도를 인정해서 환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 귀착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간단합니다. 압류예금 38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담을 안 하면은, 제가 이 기록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당했음에도 이를 사건 번호를 정성스럽게 알아내어 쓸 생각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찮겠어요. 발각되어도 신청 대리인 탓하면 되니까 대부분 안 씁니다. 그냥. 그리고 380이면 또 넘어갈 수도 있죠. 관제인 입장에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버릇이 되면 중고액 사건 1,000만원, 2,000만원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면담을 하면서 보면 마지막에 150만원, 180만원이 스톱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압류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달라 150, 하나가 180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거래가 없어요. 제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래. 그 다음에 또 다른 적금 20만원, 다른 30만원 해서 전부 합치니까 한
한 370, 80만원, 380에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50 빼고 230, 원칙적으로 한가를 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한번 살펴봐서, 채권자는 억울하죠. 자기가 기껏 돈 들여서 부실채권을 구입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딱 적재적소에 금융기관 4군데에 대해서 딱 잡아낸 겁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죠. 380을 잡아냈는데 이 사람이 압류 딱 하자마자 2달 만에 파산면책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통상 채권자의 기대이익, 압류 및 추심에 대한 기대이익을 생각해서 과거부터 소액이라도 환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내심 아마 환가를 하려고 해요. 환가를 아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도 얼마 안 돼요. 1420만원 빼냐 합니다. 나이는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뭐 200만 나눠줘도 10% 이상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가를 해서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압류예금은 얼마 전에도 제가 1200짜리도 발견했죠. 그것도 이제 지금 이제 돈 들어왔습니다. 1200에서 150 빼니까 한 1050 정도. 그쵸. 이게 이런 것도 이제 면담을 하기 전에는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 볼 때는 보험해약환급금이 이제 제대로 썼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150 빼면은 370인가요? 370은 아까 그 예금처럼 한가하기도 좀 애매해져. 더군다나 이거는 압류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그 보험해약환급금만 보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장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엔 이분이 이제 버스 운전을 해서 한 10몇 년 버스 운전을 해서 버스 운전은 월급이 한 230에서 27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이 그래도 한 2, 3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집중 물어보니까 정작 그 퇴직금은 그냥 1년 단위로 정산하고 계속 재계약을 하나 봐요, 기사를. 그래서 결국은 퇴직금은 이제 없는 걸로 했고, 다만 퇴직하자마자 뭐 돈이 통장으로 한 1000몇만 원이 들어오고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나갑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보고 채무자에게 이제 미주알 고주알 질문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 채무자가 초등학교 동창의 사위에게 돈을 꾸어주었다. 통장에 600, 400 찍혀서 물으니 이제 사위에게 돈을 꾸어줬다. 초등 동창의 여자 동창이죠. 그래서 400은 반환 변제 받았는데 나머지 600은 채권자를 위해서 파산재단에 편입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 어떤 서초동의 아파트에서 레미안 아파트 차량 운전한다고 하니까 뭐 아마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요즘 거기 이제 제가 요즘 여기 뛰다 보면 노란 차에 중고생이 많이 탑니다. 6개월에 4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이제 통학버스입니다. 학교에. 그래서 이제 여기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 이걸 학부모들이 이제 6개월, 그러니까 한 학기죠, 한 학기. 한 학기에 40만 원 주고 이걸 안 주면 이제 그 앞에 그 마을버스를 타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을버스가 한 20분마다 하나 오고 되게 불규칙적이고 20분마다 와도 쭉 한 바퀴 돌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학교에 가서 공부하거나 좀 쉬는 게 낫겠죠, 학생들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알바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아침 통학 시간엔 중고생 등교 알바하고 오후에는 이제 유치원 내지 학원생 실어 나르고, 이걸 나라시라 그래죠, 옛날부터. 채무자의 분위기로 봐서는 동창사에게 시간만 주면 600 파산재단 편입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뭐 안 갚으면 이제 장모님에게 혼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무자를 잘 대화를 해보니까 뭐 채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갈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파산 직전에 이게 뭐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냥 너무 눈에 확 띄니까 이제 뭐
궁금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쵸? 이제 한번 파산재단의 일부 이제 환가를 하기로 이제 해서, 아까 그 대신 그 다행히 사이가 운전하며 먹고 사는 레미안도 제가 이제 뛰는데 가까운데 이제 조깅 동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뭐 잘 설득을 하면 됩니다. 보험도 있었죠, 아까 500. 이거는 그냥 하나 넘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하나 하고 하나 넘어가고, 둘이 같이 하면 뭐 한 1,000만원으로서 파산재단은 풍족해지겠지만 이 채무자는 이제 고통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600, 500 있으면 하나는 넘어가자. 숨구멍을 좀 틔워줘야 되죠. 둘 다 틔워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쵸? 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가 대관령에 7명이 공유토지한 채무자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기획부동산 시절 취득한 것 같아요. 2000년 초중반에 광풍이 불었죠. 뭐, 더군다나 이쪽 대관령이면, 뭐겠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에 치러졌지만 우리나라가 한번 소치한테 당했죠. 2010년인가요? 2010년 동계올림픽이 아마 2002년 아니면 2004년경에 발표됐을 거예요. 그때 한번 물 먹었잖아요. 강원도 여기 평창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서 결국은 2018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도 재수 삼수해서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대관령, 평창, 뭐 강원도 쪽에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설치고 다녔죠. 그래서 이건 아마 안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뭐 이 채무자도 돈이 됐으면 벌써 팔아서 몇백만 원에 집어 썼겠죠. 이게 뭐 결국 이제 관제인은 공고 매각하고 공유자 6명에게 싸게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한번 타진합니다. 그러면은 공유자 중에서도 혹시 살 가능성도 있고 채무자도 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싸게 팔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투자금 반환 사건입니다. 투자금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뭐 투자금이죠, 결국은. 사안은 이제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 관계에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뭐 5년 동안 이제 사귀면서 2018년, 2019년도 경기도 모 도시에서 이제 만화 카페를 차렸습니다. 채무자가 그때 있는 돈 없는 돈 대출 다 저축은행 뭐 대부업체에 끌어모아서 6천만 원을 보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만약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뭐 망하면 또 이제 남녀관계도 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뭐 깨졌다, 망했다. 그러면 사실 관제인은 더 이상 조사를 안 합니다. 그걸 믿고 특별하게 뭐 채권자가 제보를 하지 않는 한, 채권자가 가장 잘 알죠. 진짜 투자했는지.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제 통상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투자 실패로 처리함을 한 건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타인에게 그 만화 카페를, 속칭 권리비 있잖아요. 시설비 내지 권리금. 요즘 만화 카페는 이제 남녀들이, 젊은 연인들이 쉬어가는 코너로 이제 있을 수 있게 뭐 먹는 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금을 받고 손실이 없는 채로 양도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일부는 손해를 받겠죠. 채무자에게 투자한 6천만 원 중 절반을 돌려주기로 또 약속을 했대요. 근데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아마 사업에 좀 이제 꽂혀서 또 다른 아마 뭐 피자인가 이런 걸 또 서울 쪽에다가 다시 차렸나 봐요. 그 돈을 또 썼겠죠. 또 빚을 내고 일부. 근데 결국 이제 돈을 못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사업 실패 후 채무자에 대해서 이제 뭐 폭행이라든가 폭언, 그렇죠? 뭐 또 뭐 생명이 위협이 될 정도로 뭐 하여튼 좀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돈은 의미가 없죠. 사람 목숨이 저거죠. 뭐 더 중요하죠. 이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친정에 와 있고요. 아버님, 부모님 집에 와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은 참 이거 환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참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 상대방 남자가
일단 부담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경우는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먼저 반환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뭐 그럼 저쪽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반응이 올 수도 있죠, 본인도. 그래서 이제 한번 서서히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뭐 가게를 한다 그러지만, 만약에 이게 나중에 몇 년 후에 망해서 1년 후에 더 이상 가진 재산이 없다, 그럼 고생만 하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한가가 문제되는 게 있는데요. 올란도 디젤입니다. 올란도 어떤 차인지 모르겠어요. 연식은 2015년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이제 한 900에서 920, 30 정도 나간다고 이제 온라인에서 검색한 그 시세편을 냈는데, 뭐 제가 봐도 뭐 900, 뭐 800이 나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8, 900이 나가면 문제는 근저당이 100%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 900 이상 설정돼 있으면 관제인 환가 포기하면 됩니다. 그럼 별채권자인 캐피탈에서 알아서 경매를 놓는다든지, 뭐 지자체,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약에 세금이라든가 4대 보험료 안 내면은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공매 처분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건 벌써 이제 근저당 채무가 350배니 안 되니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인수할 사람 없냐고 물어봤더니 뭐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 차량 키를 갖다 놔라. 제가 키를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갖고 오라 그랬는데 아직 안 갖고 왔어요. 이틀 지났는데 한번 볼 겁니다. 반납하라, 차를. 뭐 차가 아니라 키래도. 그럼 제가 이제 매수를 할 사람을 이제 구한 다음에 이제 600을 목표로, 600 환가를 목표로 지금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명의의 부동산. 이게 14종으로 이제 줄었죠. 처음으로 배우자 포함해서 세 자녀에 대한 조사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이건 왜냐면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뭔가를 좀 시인한 듯한 태도가 있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배우자에 대한 부당 증여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혼 재산 분할 하지 않았어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분할 소송이 이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4년이 지났거든요. 이혼한 지 2년 내에 제기해야 되죠, 재산 분할은. 근데 이거는, 이 사안에서는 아파트 값도 과거 버블 세븐 지역이라 최소 이번 정권하에서 2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동네죠. 채무자는 뭐 오르지 않았다고 지금 뭐 거짓말을 하지만, 실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랐어요.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제 제가 이게 비유한 게 뭐냐면, 브랜드 생각나서 인간 암컷이 인간 수컷을 빼먹는 마지막으로 잔인한 수법.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짜고 이혼했는지, 남자가 버림받았는지,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하다고 할까? 그 수법이 뭐냐면은, 국민연금 일시불제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해외로 이민 가기 전에, 아니면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기 전에 국내 연금을 다 달라고 해서 이제 일시불로 받아서 화끈하게 동생이 카드값을 갚은 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편파 변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환하려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조기 수령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지만 국민연금은 뭐 아직 수급권자가 아니고 열심히 지금 붓고 있고, 60세가 넘어서 63세나 65세 정도 돼야지 이제 좀 뭔가 기대하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쵸? 이제 알아보죠. 이분이 63세 됐는데 공단에 요청해서 특정인에게 자동이체를 한 겁니다. 이 93만원을 전부. 이게 원래 본인이 생활비로 써야 되잖아요. 93만원. 뭐 혼자 사니까 이혼하고 뭐 고시원에 있을 수도 있고 반값 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이에요. 매월 93만원을 최근 3년 이상 전 부인에게 송금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럴 수가 있죠.
자기가 전 부인한테 큰 피해를 줘서 사업을 하다가 그걸 메꾸기 위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2배 올랐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인가를 받아서 그때도 1억 3천인가 얼마를 받아서 갖다 주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해먹은 사업 빚을 여자가 이제 갖고 있던 퇴직금 중에서 7천만 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갚아준 거죠. 여자분 입장에서 사실 이 사업하는 남편이 탐탁치 않았겠죠. 근데 이유 어찌됐든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이혼했으면은 연금 같은 거는 좀 건드리지, 연금도 건드렸어요,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좀 가장이혼 같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위장이혼의 어떤 새로운 징표 아닌가. 아이, 93만원은 이제 처분하는 건 물론 자유입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애들이 어리면 양육비 차원에서 주면 좋죠. 근데 알다시피 63세면 연금 수급자면 애들이 다 컸죠. 다 25, 30살 가까이 됩니다. 애들 부양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당해야 될, 부양료를 받아야 될 시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위장 이혼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하든지, 이유 어찌됐든 93만원 곱하기 3년, 이거는 뭔가 제가 보면 부인 청구 대상인지 한번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부인 청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환수하려고 전 부인에게 소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책임재산, 모든 책임재산을 결국은 채권자들도 이거를 뭐 가질 수 없지만 그거를 임의적으로 전 배우자한테 다 넘겼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건 좀 새로운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정 부친에 대한 파산 신청 전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을 이제 증여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예전에, 이 사건도 좀 이상한 게 채무자가 옛날에 파산 면책을 한번 받았어요. 2000년, 2010년경에. 파산 면책 신청을 받고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하나 사더라고요. 지방에 아파트를, 조그만 아파트를 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아파트는 채무자 게 아니라 부친이, 그 당시에 부친이 이제 또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봐요, 신용에. 그러니까 딸 명의로 사놓은 겁니다. 파산 면책 끝나고 한 2, 3년 후에 딸 명의로 조그만 아파트 한 15에서 한 20평 정도 될, 25평 사이인 것 같습니다. 싸죠, 아파트 지방에는. 신청해 놓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파산 신청 앞두고 다시 아버지한테 반환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거를 사행이냐 아니냐,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는 사행이가 아니다.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렸고, 뭐 그때는 저는 이제 화해로 종결 했습니다만, 그 판례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거 친정 부친에 대한 파산 신청 전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봐서 증여한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소명 자료가 좀 분명해요. 아버지가 거기서 권리 행사를 했고 세금 냈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산 대금이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입출금하고, 물론 이제 뭐 유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일단 감으로는 아버지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채무자 명의 임차보증금을 시어머니로 변경한 게 있습니다. 이거 금액은 훨씬 더 커요. 지방의 아파트, 이거 지방의 아파트는 한 5, 6천 되나요? 수도권 임차보증금 여기서는 9천만 원입니다. 벌써 게임이 안 되죠. 5천 대 9천, 2대 1입니다. 원주 제천의 그쪽, 그 강원도나 요 충청도 그 끄트머리 있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 때 한 2,500 정도 주고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사서 부모님 거주하겠으면 아주 효자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봐야 2배 올랐습니다. 이제 5, 6천 정도 빼냐 안 가요, 이거. 당시 강남에 한 2억 5천이었으면 지금 이 아파트는 25억을 합니다. 이게 경제력 격차가 엄청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대적 갈등, 박탈감, 뭔가 화합하기 어려운 이런 조건이 있죠. 그쵸? 이게. 그래서 이제 상술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실제 사안을 한번 비교한 겁니다. 엄청난 격차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관제인은
뭐 수도권이 보증금을 노려야 합니다. 이건 제가 옛날부터 하여튼 뭐 보증금 할 때부터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상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천 아파트는 명의신탁이 소명됨으로 부친에게 파산신청 전에 증여로 돌려준 것은 사행위가 아니라는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확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증금은 9천입니다. 전액 환수하면 이 채무가 9천이거든요. 100% 변제하겠지만 어떻습니까? 가혹하죠. 사실은 이 보증금도 뭐 원래 시어머니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명의상은 채무자 명의에서 옮겼죠. 증여된 거죠. 이것도 명의신탁 주장해서 원상회복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역 3,400 보증금 면제재산 빼에다가 생계비 1,110만원 합쳐서 한 4,500 정도 공제하면 딱 절반 수준에다가 절반을 환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이제 협상을 해서 좀 더 다운시켜서 환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빚이 2,700단이 안 되는데, 물론 나이는 좀 있어요. 한 50대 중후반인데, 예납금을 150 받았어요, 이분은. 이상하잖아요. 판사님도 인간인데, 왜 이렇게 가혹하게 했을까? 이렇게 이제 통장을 유심히 봤더니, 역시, 뭐, 이유 없는 이런 예납금 증액은 없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캐피탈 차입 후 개인들에게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이제 700인가? 700을 받아서 파산 한 1년 반 전에, 그 다음에 하나는 파산 6개월 전, 1년에서 6개월 전에 1000을 받아서 개인한테 두 번에 걸쳐서 송금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돌려막기인지 아니면 개인에 대한 편파 변제인지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연 반환을 해야 되는 건지 아마 반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부동산을 매도대금, 뭐 본인도 부동산도 있고요.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있고 대부분 이제 경매로 넘어갔지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에 있는데 임대차 자금은 다른 사람한테 다 조달했다고 차용증은 썼지만 뭔가 좀 의심이 있습니다. 혹시 채무자가 소명한 별다른 문제 없이 종결한 예정인 사건이지만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더 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채무자의 태도로 봐서 뭐 은닉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이런 태도만 보면 안 되죠. 정확하게 이제 소명 자료 이런 걸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북자 파산인데요. 탈북자 파산은 제가 한 10건 조금 안 되게 해봤습니다. 뭐 기억나는 분도 이제 그때 강원도 그 화천에 아주 부동산 엄청 갖고 계신 분, 민통선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착강에서 날르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편이 이제 뭐 마약 중독 걸려갖고 뭐 해외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분, 캐나다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남한에 와서 또 남자한테 사기당하신 분. 탈북자 파산은 워낙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탈북자를 상대로 사기친 사건입니다. 사실은 동포가 동포를, 그쵸?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기는 가까운 사람한테 치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도 같은 동포, 그쵸? 같은 한국말 쓰는 사람을 상대로 뭐 이제 유학이나 여행 온 사람, 같은 바운더리 있는 사람한테 조금씩 뭐 그냥 소소하게 장사를 해서 그건 사기가 아니죠. 그쵸? 정당한 이윤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이제 하는 건 사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항상 또 거기서 또 사기꾼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탈북자한테 유통업체, 마트 같은 걸 차리게 합니다. 2개를, 법인을. 그리고 이제 대표를 취임시키죠. 대표이사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요.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영업자금, 그 다음에 채무자 명의로 차량도 사게 하고 주택도 구입합니다. 인천빌라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또 입주시켜요. 1800인가? 임차인이 빌라를 이제 경매로 들어가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때 소액 보증금이 집행 공탁이 되었어요. 안 찾아갔어. 안 찾아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바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혹시 그 세입자도 사기꾼들이 패거리로 미처 돈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때 법원은 관제인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별채권자이므로 관제인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한번 안 찾아갔으면 시도해보고, 그걸 어떻게 한번, 만약에 그게 이 사람이 그런 세입자를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사실은 바지 사장이었는데 자기 명의만 빌려준 거지 실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임차인인지 그 사람 또 어떤 통장으로 거래를 했는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조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여튼 105기 19건을 해봤는데 뭐 조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19건 중에 지금 한가만 해도 한 9건에서 10건 정도가 나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건 물론 큰 건 없습니다. 다 짜잘구리한 거 한 300에서 1000 정도 사이고, 아까 그 보증금만 좀 크죠. 되게 짜잘구리한 사건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그 채무자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